원래 귀농은 2002년도에 했는데요. 잠시 이제 농사를 짓기 전에 다른 이제 직장 생활을 거창에서 하다가 정식적으로 좀 농사를 지어봐야 되겠다 해서 축산업을 선택을 하고 이제 이 수원 쪽에 그 농업 관련 교육 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쪽에 와서 이제 또 교육을 받아야 되는 당위성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제가 3박 4일 정도 와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축산업 사육 관련된 부분도 있었는데 교육에 또 상당한 시간을 차지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농협의 대출을 제대로 받는 부분들, 이렇게 아주 중요한 교육의 과정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농촌인 거창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우여곡절이 좀 많았고요. 도착해서 느끼는 이 뭐랄까 분위기, 이 전반적인 이 상황들에 대한 충격 때문에 제가 잠시 헤어나질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이제 앉아 계시는 분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의 이 소통이나 대화가 강연에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이 그 과정인데, 이게 도대체 이 어떤 파격적인 과정인지 제가 아직까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주는 하나의 또 다른 뭐라 할까 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아주 중요한 사례로, 경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소개를 주셨는데 저는 이게 농사를 지은 경력은 10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농사를 실제 현장에서 농민들과 어울려 농사를 지은 경력은 짧은데, 그 창에 들어가서 농민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한 시간은 이제 18년, 19년째가 되고 있어요. 29살 때 제가 귀농을 했거든요. 당시 제가 귀농을 했던 시기는 귀농귀촌이라는 개념, 정책적인 어떤 지원, 뭐랄까 이런 관련된 어떤 그 인력풀 이런 것들도 거의 없었고, 당시에 이제 제가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짓겠다 또는 농촌에서 필요한 일을 좀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단히 좀 의아한 시선을 좀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18년 전 2002년도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2002년도, 예 맞습니다. 월드컵이 있던 그 해였고, 어찌 보면 이 농촌이라는 공간 또 농업이라는 조건이 상당히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선 시기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다 돼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 그 20년이 아주 큰 변화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저도 이제 농촌에 들어가서 이사를 한 대여섯 번 했어요. 마을을 한 대여섯 번 옮기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하나, 둘, 셋까지 놓으면서 농촌에서는 대단히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었는데, 인구 증가 시책에는 제가 혁혁한 기여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가고 제 주변의 지인들이 한 10가구 정도가 따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지인들이 또 낳은 아이들까지 치면 50여 명 이상이 이제 저와의 인맥을 통해서 그 창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농촌 곳곳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하고자 하는 일들을 지금도 열심히 찾아가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촌 이러면 저는 정말로 이렇게 공동체가 살아 숨쉬고 정말로 이렇게 정치가 여전히 남아있는 고향 같은 느낌,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도시의 주민들, 국민들이 생각하는 농촌의 모습인데, 공동체의 대표적인 우리 단어 하면 상부상조 뭐 이런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 농촌은 상부상조는 없어지고 이제 보람상조만 지금 판치고 있는 세상이 돼버렸는데, 이 와중에 더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지금도 농촌을 찾아서 오고, 이번에 겪은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농촌,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좀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희망을 좀 가져보기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제가 처음 농사를 지을 때 소를 키울 목적으로 농촌의 어느 마을을 찾아 들어갈 때 마을 입구에 만들어 놓은 작은 간판이에요. 지금 18년째 살고 있지만 제가 이제 새로운 농촌의 주민들을 만날 때 여전히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아버지가 누구시냐, 이런 이제 통성명을 하면서 이 연고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인연이 되진 않지만 혹시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맥을 이렇게 좀 추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저는 귀농을 했기 때문에 부모의 인연, 부모의 이 성함이 제 살아가는데, 농촌에서 살아가는데 큰 어떤 작용을 한 적은 없어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학교 어디 나왔냐, 이걸 많이 물어봐요. 물론 이 또한 이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질문인데, 제가 마을을 다니고 농촌에서 활동을 하면서 들었던 이 질문들을 느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이 농촌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집요하게 관계를 만들어 보고자, 아니면 제가 처한 어떤 삶의 조건들 중에서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부모가 누군지 또는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물어볼까. 물론 이건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조금이라도 어떤 관계를 만들기 위한 아주 원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했어요. 농촌에 살려면, 마을에 살려면 역시나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한 명이라도 어떤 끈이 되어서, 연관이 되어서 내 삶의 조건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데 이쪽에 같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아주 중요한 한 축일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그것들이 저에게 농촌에 사는데 도움을 줬던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제 소를 키우기 위해서 농촌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 작은 푯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어요. 이제 이 마을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또 마을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농촌에서 농민으로서 살아가는 중요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 푯말을 붙여두고 나서 이제 자그마한 축사를 짓고 작은 제가 살아갈 보금자리를 짓고 나서 6개월여가 지나서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삶의 터전을 만든 곳이 마을이랑 조금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20가구 남짓한 마을에 집집마다 인사를 하러 들어갔어요. 이제 여기에 소를 키우기 위해서 들어온 저기 누구라고, 제가 바로 김은규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동네 주민들은 저는 동네 주민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모르는데 동네 주민들은 이미 제 이름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되게 궁금했던 거죠. 누가 저기에 저런 간판을 붙여놓고 저 위에서 저렇게 소를 키우기 위해서 저렇게 덤벼들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지나가다 오다가 6개월 동안 본 간판이니 이미 이제 그분들은 제 이름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근데 동네 분들 한 분 한 분 이제 찾아뵙고 인사를 하는 과정에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도 도시에 온다고 집에 있는 옷 중에 그나마 좀 깨끗한 옷을 입고 왔는데요. 이게 이렇게 다니면 진짜 농사 지은 경력이 있는 사람 맞냐, 진짜 소 키운 경력이 있느냐, 농촌에 사는 거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10년 소를 키우면서 당시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모습이고, 이 이제 아이가 지금은 6학년, 이제 내년이면 중학교를 가요. 이때만 해도 이제 저와 눈빛을 가장 많이 마주치고 제 주변의 여건들을 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 막 설계를 할 때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아이한테 말을 걸기가 무서운 시기가 됐습니다. 예. 되게 농촌을 좋아하고 마을을 좋아하고 이렇게 강아지나 소 키우는 과정에서 참여하기를 좋아했던 아이인데, 지금은 중학교가 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송아지나 소가 옆에 있으면 무서워서 옆에를 못 가요, 애가. 왜 그러냐면 이때는 이제 자기가 살아가는 공간이 여기였고,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 옆에서 항상 일상을 공유를 했지만,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 한 7년 정도 이제 그 창 안에서도 조금 시내 쪽으로 나와 살고 있는데, 이 아이는 그 7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제 농촌에서 살았던 시간에 조금 이렇게 이격이 된 거죠. 강아지는 좋아하는데 지금 큰 소는 무서워서 옆에 가지를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요즘 어떤 걸 느끼냐면, 나도 농촌에 귀농을 해서 농민이 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렇게 살려고 들어갔다가 마침 이제 또 다른 일을 하게 되어서 떠나온 상황에서 이제 아이의 크는 과정이나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귀농을 했다가 이 농민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은 좋지만 정말로 내가 처음에 농촌에 들어간 이유가 좀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갈등들도 좀 있었어요. 또 아이가 크는 과정에서 물론 조그만 농사는 짓고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의 이런 그 크는 과정 또는 생각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애초에 고민했던 것과 좀 달라서 조그마한 이제 갈등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거창군 농업회의소라는 곳이 제가 농민들을 돕는 또는 농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행정과의 중간에서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는 지역농정 협치 조직의 이제 정부 시범 사업의 어떤 하나의 일환이고요.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농사 짓고 농민들의 어떤 권익을 위한 역할들, 또 소비자들을 만나는 활동들, 또 행정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공유하는 역할들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의제들을 가지고 농촌에서 거창이라는 작은 인구 6만 3천 명밖에 안 되는 작은 소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본론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뭐 소개하고 이제 앞에 이야기하는데도 좀 많이 갔는데요. 아주 흔한 포털에서 농업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어요. 토지를 이용한다는 것, 또 인간에게 유용한 동식물을 기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소득을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이렇게 농업이 이렇게 용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 여기에서 이 일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이 의제, 이 명칭, 이 명제에 어쩌면 의해서 활동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농업이라는 이 큰 명제가 사실 요즘은 이대로 이해를 해도 되나? 이게 과연 농업의 정의로 요즘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갈등이 생길 정도로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자면 토지를 이용해서 인간에게 유용한 동식물을 기른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취해야 되는 그 농산물들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사전적 용어는 그렇다 치면, 그러면 농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곳, 제가 어릴 적에 농촌을 생각하고 귀농을 꿈꾸었던 곳은 이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동식물과 인간들, 그리고 시시때때로 계절마다 변화무쌍한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들, 그리고 어쩌면 그 속에 있는 다양한 식물상, 동물상들도 이렇게 농촌 지역의 주민들과 어울려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뛰어노는 모습이 농촌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 또는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비닐하우스 안에서 토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광경은 우리가 농업이 아니다라고 절대로 이제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햇빛은 차단되어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땅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광경입니다. 조금 자유롭죠. 이런 이제 기후 변화에. 아예 땅에 의해서 비바람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농사에 비해서는 그대로 조금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조금 더 발전이 되어서 하우스나 유리온실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는 토지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 허리만큼 오는 노동하기 가장 최적의 높이인 이런 베드를 이용해서 거기에는 식물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소만 공급하는 이런 어떤 재배 방식은, 그러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전적 용어, 사전적 명제에서 농업에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는 조금은 이율배반적인 거잖아요. 토지를 이용하지도 않고 햇빛을 이용하지도 않고, 예, 이렇게 식물을 재배하는 것은 그러면 그 사전적 의미에서 맞느냐? 지금 대형마트에 가면, 예, 그냥 이 쌈채소를 소비자가 직접 구입을 하러 가서 봉지에 들어있는 라벨이 붙여져 있는, 가격표가 붙여져 있는 쌈채소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쌈채소를 직접 수확을 해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무게를 달아서 계산을 하는 방식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대형마트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소비자가 직접 생산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주 이제 조금 막 나간 이런 명제까지 요즘은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과연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건 그러면 농업의 범주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자, 이게 아주 비현실적인 장면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이제 계속 지금 커지고 있고 확대되고 있는 거잖아요. 땅이 좁으니 더 집약적으로 농사를 짓는 방식, 한정된 공간에서 그러면 고층 아파트를 올리듯이 농장도 그러면 수직적으로 올려보자 해서 이런 이제 도시형 수직 농장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그럼 농업의 범주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앞서 보여드렸던 그 명제는 그러면 이러한 사진과 연결해서 봤을 때 아주 이 틀린 명제, 또는
농업이라는 범주는 아주 국한된 명제만 가지고 그 포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농업은 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이죠. 산업이기도 하고. 예. 아마 어디선가 많이 봤던 장면일 겁니다. 마치 이 여러 사진들을 붙여서 합성을 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는 이렇게 이제 콩이나 밀을 수확을 하는 거죠. 돼지가 자라는 환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어나서 앉았다 하는 것 말고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저 사육 공간에서 키워지는 저 동물들은, 저 돼지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먹거리로 다가오는가. 유리 조각들을 아주 어떤 예쁜 그 액자에 그림처럼 사진처럼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지만 사실 저건 초대형 비닐하우스의 모습이죠. 비닐하우스가 밀집되어 있는 어느 지역의 항공 촬영을 한 사진. 자, 이것 또한 우리는 지금은 여전히 농업이라는 범주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농촌에 가면 정말로 정치가 있고 고향 같고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 연기에 언제라도 부르면 어머니가 언제라도 부르면 뛰어가서 된장국을 끓여주는 그 어릴 적 고향 모습은 아마 제 세대나 저 위에 아버지 세대 때는 기억하는 광경이고, 지금의 농촌의 모습을 이야기해보자 이라면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은 지금은 코로나 상황 이후로는 조금 달라졌지만 아마 올겨울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만 틀면요, 어떤 화면이 나왔냐 보시죠. 우리 농촌의 모습을 대변하는 모습의 큰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농민들은 또 저렇게 밭을 갈아엎고 논밭을 갈아엎고 있구나 하는 저러한 좌절적인 모습들. 농촌 환경을 지키는 곳이라고 했는데 왜 저렇게 제초제를 많이 치지? 오히려 농약을 저렇게 많이 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흉이 오히려 농촌 아니냐? 농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은 일부고, 대다수의 농민들은 화학농법에 의해서 관행농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말이 맞느냐? 농민들의 자성을 요구하는 이 목소리들이 여전히 소비자들에게는 높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은 뭐 다 아시죠? 이게 뉴스만 틀면 구제역으로 돼지를 파묻고 소를 파묻고 또 조류독감으로 닭을 파묻고 오리를 파묻고, 뉴스만 켜면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뉴스 장면을 보는 우리 아이들, 도시 소비자들, 고향의 농촌이 아닌 소비자들은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이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농민이 매실 10kg를 팔았어요. 10kg 5박스를 팔았습니다. 특등급을 받았어요. 2014년도 정산서인데 단가가 2,000원이 나왔어요. 판매 금액이 5박스를 팔았는데 10,000원을 받았습니다. 수수료 떼고 운임 떼고 하차비 떼니까 300원이 남았어요. 농민이 매실 10kg 5박스를 팔았는데 농민에게 떨어진 게 300원이에요. 이걸 누가 장난을 쳤을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통장 입금액 300원입니다. 이 통장에 300원을 받아든 농민의 심정이 어떨까?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어쩌면 이런 문제는 아주 특수한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누군가는 얘기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많은 농민들과 농민들을 지원하는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농촌의 미래는 없다. 앞서 보여드렸던 많은 사진 장면들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정책을 책임지는 저 위에 있는 분들부터 가장 현장에 있는 말단 활동가들까지 이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현실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제가 표현을 해봤지만, 이런 문제는 제 앞서 말씀을 하신 강사님들이나 다음에 또 하시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아마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강연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렇지만 그것이 항상 정책적으로 막혀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 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출구,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워낙 열악하니 최소한의 법제도적으로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농민단체들은 찬바람이 부는 지금쯤의 계절이 이제 그 시절인데
찬바람이 부는 계절만 오면 저렇게 그해 농사 지었던 것들을 가지고 또 서울 올라갑니다. 하지만 공권력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것이 철저하게 우리 도시에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또 다른 어떤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차단을 하는 이런 장면들입니다. 가슴 아픈 장면이죠.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고 수십 년 동안 절대로 바뀌지 않았던 장면입니다. 조금 요즘 드러나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이제는 이런 농민들의 항변 이런 모습들을 이제 언론에서도 잘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상반된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앞서 우리 농민들이 트랙터나 트럭을 끌고 도로에서 점거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건 유럽입니다. 유럽 중에서도 프랑스, 독일. 이 사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프랑스로 알고 있는데 프랑스의 농민들이 뭐 수십 대도 아니에요. 수백 대, 거의 뭐 2,000대 가까운 트랙터와 대형 트럭을 끌고 고속도로로 나갔어요. 근데 앞에 사진을 본 것과 비교하면 아시겠지만 이 사진은 뭐냐면 공권력이 이 행진을 옆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무슨 차이죠? 대한민국 농민들은 트랙터를 몰고 저 차도도 못 나가는데 유럽의 농민들의 이 집회를 트랙터를 끌고 나간 집회를 공권력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오는 차이가 뭘까? 왜 이 나라는 농민들의 이런 이런 투쟁들을 싸움들을 공권력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목소리를 내는 최소한의 그 출구마저도 이렇게 막혀 있을까? 그 차이점이 뭘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럽은 뭐고 우리나라는 도대체 뭐지? 네, 정치를 하는 또는 공권력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판단 차이인가? 아니면 농민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의 차이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농업 관련 조직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농협이 이런 협동조합에서 경제 업무, 또 금융 업무, 또 공제 업무들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고 많은 농민단체들이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우리의 권익을 얘기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방어적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사회는 농민들의 이런 목소리를 합법적으로 낼 수 있게끔 모아주는 장치 또는 하나로 모아서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법제도적 장치가 없었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최근에, 물론 최근이라 해도 이게 뭐 10년 정도는 됐는데요. 농업에이소라는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법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좀 만들어보자. 모든 농민들, 농민단체들을 대변하는 기구, 그리고 정부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상을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필요하다면 농민들에게 가장 적절한 어떤 정보나 교육 서비스들도 감당할 수 있는 조직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 유럽은 제도도 만들어졌고 조직들도 만들어진 것이 오래되기로는 100년도 더 됐고 짧은 곳은 40-50년 이상 됐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시범사업을 해보려 이렇게 꾸역꾸역 나서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거창이라는 지역의 회의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상공회의소처럼 농업계도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뿐만 아니라 앞선 정부에서 물론 시범사업을 시작했고요.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농업정책의 가장 중요한 그 화두로 던졌던 것이 농정의 틀을 크게 전환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이고 그중에서 중앙농정의 파트너십을 만들어낼 수 있는 농업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 해서 그것이 이미 법도 만들어졌고 지금 농특위가 출범을 해서 1년 이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농업에이소는 법제화하겠다 했던 이 약속은 계속 진행은 하고 있지만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좀 장벽들이 많았었어요. 아직까지 법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많은 시군들의 이 회의소를 만드는 활동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창을 포함해서 전국에 15개 정도가 만들어져 있고요. 충남은 도회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확정 지역으로 해서 30여 개 이상이 지금 만들어져서 우리 이런 농민들의 법 대표 기구들을 건실하게 한번 만들어보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게 제법 많은 지역에서 이미 설립, 추진이
되었던 지역이고 또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설립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 농정의 그 정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또 현장에 작년에 이제 준비해서 올해부터 시작했던 그 중에 가장 상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공익형 직불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너네들이 농사를 지은 만큼 수고한 만큼 소득을 만들어주지 못했던 정부의 어떤 자성적인 책임도 있었고요. 또 한 축은 농사를 짓는 것이 여전히 공익적이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되지 쉽지는 않지만 법제도적 틀 또는 이런 지원 정책을 통해서 그래 농사를 짓는 것은 공익적인 것이야 라고 어떻게 보면은 강제로 주입을 하는 조금은 아쉽지만 국민들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이 공익형 직불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농사를 많이 지으면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잘 지으면 그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데 면적에 대비해서 농사를 많이 짓더라도 실제로 그러한 적정한 수준의 면적에 이를 수 없는 많은 지역의 소농들, 고령 농가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들이 농촌의 형상을 유지시키고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골에 있는 아주 영세한 농민들에게 계속 농장을 넓혀라. 농사 규모를 넓혀라. 그렇게 했을 때 정부 자금을 이만큼 더 대출해 줄 수 있다. 이런 농기계를 구입하라 하는 것은 대단히 지금은 부당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시잖아요. 80% 이상, 심하게 얘기하면 80% 이상이 다 고령 농가입니다. 아주 정확한 데이터로 치면요. 65% 이상이 뭐 이제 청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간 농민이라고 하는데 마을로 가보면 실제 현장 마을로 가보면 전부 다 할미 할배예요.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제가 제일 어리잖아요. 예. 제가 두 번째로 이사했던 마을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14년 만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 마을이에요. 예. 이런 동네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한 분이 돌아가시면 상여를 들 사람도 없고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마을 방송은 이제는 들을 수가 없어요. 계속 하루 건너 며칠 있다가 또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 몸이 조금 아프면 병원 가셔가지고 안 보이고 예. 또 어느 분 치매가 걸려서 자식 집에 갔다 그러고 농촌 마을은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면적을 늘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너네들이 기농기촌인들과 협력을 잘해서 또는 청년농업인과 협력을 잘해서 이 농촌을 유지시켜봐 하는 정책들이 아주 안정적으로 고루고루 형평성 있게 갈 수 있느냐.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여력들이 많이 지금은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이런 그 농민들의 역할들, 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치를 부여했던 것들이 이런 이제 직불제 형태고 여기에 그 책무와 관련해서는 농민들에게 대단히 좀 뭐랄까 의미를 다시금 새롭게 부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저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요 얘기는 뭐 워낙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고 어쩌면 제 다음에 강연하시는 최재관 우리 전 비서관님의 주요 주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죠. 뭐 뉴딜 내용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되는 농촌 농업의 과제, 또 농민들의 책무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강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워낙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을 앞서 좀 제가 조절을 그렇게 이제 조금 많이 못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강사님 최재관 우리 강사님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기촌을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기농을 하면요 이제 이런 지원금을 해줍니다. 공짜로 줘요. 너네가 부부가 같이 들어오면 혼자 들어오면 또 안 줘요. 부부가 들어오면 일단 영농정착금 500만 원을 주겠다. 영농정착금 뭐죠?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지원금이에요. 기계를 산다든지 농자재를 산다든지. 그리고 집을 구했어. 그리고 수리를 해야 돼. 그런데 조건이 많이 불리하니 빈집 수리하는데 한 300만 원 지원해줘. 그리고 각종 다양한 시책들이 있습니다.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기농을 했다라는 이유로 그분들에게 주는 거죠. 저는 대단히 우리 사회의 인구 증가 시책, 기농기촌 정책의 유효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누군가가
이러한 악조건의 농촌에 들어와서 살고자 하는데 그것도 농사를 선택해서 농업이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인생의 이모작을 펼치고자 들어왔는데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다 떠나고 없는 농촌 마을에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겠다니 얼마나 반가운 일. 근데 입장을 바꿔서 저 같은 사람은 이해를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60년, 70년 이 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지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본인은 70년을 이 마을에서 살면서 농사를 지어왔는데 10원도 공짜로 정부에서 주는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이잖아요. 공짜로 준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 70년 동안 자식 놓고 손자 놓고 여기서 온갖 농촌에서 떠나지 않는 각 다양한 이유들을 만들어가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나에게 돈 주니 10원이라도 공짜가 있어? 다 빚으로 살았지. 근데 어느 날 우리 집 앞에 누군가가 이사 왔는데 이 두 사람은 이 마을에 이사를 왔다는 이유만으로 농사를 선택했다는 만으로 500만 원, 300만 원이 통장에 꽂힌 거죠. 이 사실을 안 우리 마을 주민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기가 찰 오르십니다. 귀농한 사람을 아무리 좋게 보고 싶어도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더 이제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정부 정책이나 이 지자체 정책이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런 정책의 어떤 가치 판단은 저는 주민들과 합의를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을 책임지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더 절실한 시책, 더 중요한 어떤 그 시책의 잣대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는 이런 정책은 대단히 평가가 이렇게 극명하게 나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거창 사례인데요. 진안이라는 지역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렇게 들어온 귀농귀촌인에게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귀농귀촌인 그 가구에게 집들이 비용 30만 원을 줘요. 다른 거 안 줘. 집들이 비용만 30만 원. 그 집들이 비용은 뭐죠? 집들이를 하라고 주는 거고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돼. 마을 주민들을 모셔서 한턱 내라는 거거든요. 이건 들어온 사람에게 주는 거지만 물론 이렇게 돈 받아서 여유가 좀 생기면 한턱 낼 수도 있지만 목적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이렇게 주지 말고 귀농귀촌인을 받는 마을에 차라리 이만큼의 돈을 지원하면 좋겠다. 1,000만 원 한 가구가 들어오면 그 마을에 1,000만 원 주고 두 가구가 들어오면 2,000만 원 주고 그러면 이 돈을 마을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 같이 계획하고 귀농귀촌인을 돕는 데 이 돈을 쓰라.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는 주민에게 지원하고 이 귀농귀촌인이 살 보금자리를 주민들이 옆에서 도와주는데 어떤 재료비가 든다든지 뭐 리모델링을 하는데 필요한 인건비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마을 공동 행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필요하면 그 돈을 마을에서 쓰게 하면 한 사람 두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마을의 기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귀농귀촌인을 수용하는 정책으로 바뀔 수 있지. 들어오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들어오는 사람에게 의지는 좀 북돋을 수는 있으나 공동체를 유지하고 주민 간의 어떤 화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다 해서 좀 전환을 고민해보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진이 제법 빛을 발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붙었던 현수막입니다. 네. 마을 입구에 우리 마을은 이제는 귀농귀촌이 절대 안 받겠다. 이 현수막을 본 입장에서 행정도 행정이지만 동네 빈집이나 땅을 구하러 다니는 귀농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도대체 이 마을은 뭐지? 본인도 사실 가고 싶지 않겠죠. 누가 뭐 이 마을 아니면 갈 데 없나 하면서 차를 돌리겠지만 왜 농촌 마을에서 이런 현수막까지 붙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을까? 깊이 파고 들어가면 갈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들어온 분은 인생 이모작을 새로운 마을에서 시작을 했지만 본인이 가진 능력, 20가구밖에 안 되는 마을에 내가 이 동네 농사 지은 어르신들 농산물 다 팔아줄 수 있어. 그리고 주민들에게 나에게 가장 괜찮은 땅 하나 구해주면 내가 여기서 집 짓고 평생 살 거다. 뭐 이런 이제 주민들과의 다양한 소통들이 있었지만 귀농귀촌인 집에서 머무는 1년 동안 갈등들이 참 많았어요. 뭐 땅값을 가지고 흥정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주민들끼리 갈등도 생기기도 했고요. 또 사실은 들어온 분들 입장에서는 농사보다 더 즐기는 생활의 대부분의 시간은 뭐죠? 전원 생활이잖아요. 그냥 되게 그냥 저녁마다 돼지고기 구워 먹고 도시에 친구들 놀러 오고 기타 치고 놀고 농민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집에
해가 다 치고 나서 들어가는데 저 집은 맨날 돼지고기 구워 기타 치고 노는 모습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그래 이제 참 이게 되게 이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농사 지은 것들 내가 다 팔아주겠다 큰 소리는 쳤지만 실제 그러지는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 마을에 정말 괜찮은 땅이 있어서 들어가려고 흥정을 했는데 기존의 두 분에게 땅값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뭐 이런 일이 생기면서 이분에게 이제 이 동네에서 나가라. 당신하고는 이 마을에 같이 살기가 좀 힘들다 했는데 이분이 나가면서 어떤 장난을 쳤냐면 집집마다 다 고발을 해버렸어요. 아시죠? 농촌마다 집집마다 이 정축 안 한 것이 없어요. 처마도 정축하고 뭐 아닌 말로 축사와 집을 잇는 그 지붕도 이어내고 보일러실 다 달아내고 다 하잖아요. 이 나가면서 집집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군청에다 고발을 해버린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느 날 갑자기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벌금을 받은 거예요. 공무원은 법대로 해야 되니까. 기가 차는 겁니다, 동네에서. 그러니 이제 이런 현수막을 붙이는 거죠. 우리는 기농기촌인들 쳐다도 보기 싫다. 절대로 들어오지 마. 내 자식이 들어와도 이제 보기 싫을 정도로. 예, 뭐 요건 어느 지역이나 농촌에 가도 다 있는 현수막들. 결국 이 축사를 짓는 사람은 지역 주민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새로운 누군가가 들어와서 짓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도 싫어해요. 내 주변에 이제 이런 것도 싫다. 당장 내가 죽어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더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수도 있고, 당장 나는 지금 자식 집에도 못 가고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살 날이 더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내 사는 주변에는 이게 그냥 싫은 거예요. 나는 농사 지으면서 매일 퇴비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는 퇴비 공장 싫은 거예요. 아시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제 이것도 싫죠. 네, 다 싫습니다. 하여튼 내 주변에는 다 싫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농촌이라는 곳, 마을이라는 곳의 개념, 의미와 점점점 농촌에 들어오는 이 다양한 어떤 갈등 구조 속에서 이 기농기촌은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마을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하는데 이 사진을 제가 이제 좀 자주 소개를 해요. 이 사진을 보시면 되게 요즘 이렇게 짙은 가을 날씨에 아주 이렇게 고운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사진을 찍은 장면인데 이게 우리나라 사진이 아니고요. 일본이에요. 일본에 이로도리라는 그 마을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민들이 아니고 할머니들이에요. 그 영화 배우들이에요. 얼마나 이 마을이 그런 어떤 좋은 사례를 만들었길래 일본에서 영화까지 만들었을까. 일본은 우리보다 고령화가 더 빨리 됐잖아요. 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것이 우리보다 한 20년 빨랐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도 있는데, 일본에 그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보다 경차가 되게 많습니다. 작은 차들, 경차 보유율이 세계 1위니까. 특히 농촌에 가보면 더 많아요. 농촌에 다양한 그 서비스를 하는 식당이나 주유소 같은 데 가면 다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차의 운전면허증을 처음 따면 붙이는 딱지들 되게 다양하게 이쁜 것들 많잖아요. 막 자기들이 막 적어가지고 뭐 되게 막 이렇게 귀엽게 붙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로 혐오감 느끼는 그 뒤에 딱지까지 붙이고 다니는데, 일본은 제도적으로 초보 운전면허를 따신 분들은 무조건 붙여야 될 부착 표시가 있습니다. 표시. 그게 뭐냐면 문방구나 다이소 같은 데 파는 거 있어요. 새싹 표시입니다. 새싹. 파란 새싹을 의무적으로 6개월 붙여야 돼요. 초보 운전자들은. 그리고 농촌에 요즘 가보면 막 차가 천천히 가가 막 답답한 차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어르신들이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 운전 중이라는 이런 딱지도 요즘 막 붙이고 다니는 이제 지자체에서 있어요. 근데 일본은 이 어르신들 운전도 65세 이상은 필수는 아니 70세 이상은 필수로 65세 이상은 이렇게 권고하는 또 딱지가 있습니다. 그 딱지가 뭘까요? 초보는 새싹, 어르신은 낙엽 표시를 붙여야 돼. 근데 낙엽과 새싹이 같이 붙어 있는 표시가 있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어르신이 초보 운전 면허증을 딴 거죠. 예, 그런 차들이 일본에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이제 일본 마을에, 이로도리 마을에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겁니다. 예, 1년에 뭐 가을에 뭐 1만 명 이상이 다녀가요. 엄청 많은 관광객이 단풍이 너무 이쁜 마을에 왔다 가면 마을에 남기고 가는 게 뭐가 있을까? 예, 물 쓰레기 많이 일본은 깨끗한 뭐 나름 나라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쓰레기만 남기고 마을에 소득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고 마을 녹로는 좁고 차를 끌고 다녀야 되는데 외부인들이 그렇게 많이 골목골목마다 다 주차를 해놓으니 사고도 많아지고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기 힘든 거예요. 가을에는 나가기 힘든 거예요. 우리 마을에 찾아오는 게 귀찮은 거죠. 이 마을에 전입을 한 이사를 온 좀 젊은 기농인, 그래봐야 50대 농협에서 퇴직을 한 젊은 사람이 이 마을에 들어와서 왜 우리 마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지를 보니 경관이 너무 좋았고 또 너무 예쁜 단풍 때문에 사진 찍으러 많이 왔다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가는 사람들 1만 명 중에 1인당 돈 10,000원씩만 쓰고 가도 도대체 이 수익이 얼마입니까? 그죠? 근데 와보니까 아무도 돈을 안 쓰고 가요. 돈 쓸 일이 없으니까. 이 마을에 사진 찍고 가고 단풍잎 주워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주민들이 저렇게 도시락 팩에다가 단풍잎을 차곡차곡 모아서 랩을 씌워서 스티커를 붙여서 이렇게 단풍잎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잘 팔릴까요? 사갈까요? 본부장님, 저거 한 팩에 10,000원 하면 사가겠습니까? 시철에 늘린 게 단풍잎이죠. 쭉 가면 되잖아요. 근데 할머니들이 앉아서 파니까 조금 불쌍해서라도 한 팩 사가는 분은 있을 겁니다. 근데 안 사가요. 아무도 안 사갑니다. 근데 이 이로도리 마을이 지금 단풍잎 팔아서 1년 매출이 8억 정도 됩니다. 면 단위로 치면 한 20억. 이게 무슨 일일까요? 단풍잎, 나뭇잎 팔아서 나뭇가지 팔아서 1년 매출이 20억 가까이 된대요. 마을만 한 8억 된대요. 할머니들이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이제는 고객 관리하고 있고요. 자식들이 들어와서 마을 기업을 만들고 이제 막 전입을 해서 실제로 이로돌이라는 하나의 큰 경제 공동체가 생겼어요. 저도 가보질 않았는데 영화를 보니 이제 이해가 되는데, 자, 누가 사냐는 거죠, 이걸. 여기 찾아온 분들이 사진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상품이 다양해져서 구입을 많이 하는데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먹는 것, 해산물, 수산물, 맞아요. 초밥. 일본의 식당 요리집 가보면 정말로 그 위에 올려놓은 먹을 거는 정말 몇 점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회를 먹는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큰 접시에 젓가락 쑥 찍어가 초장이나 막 비벼가지고 쌈에 올려서 마늘 넣고 고추 넣고 입이 터질 정도로 입에 넣어야 회를 먹는 느낌이 나는데 일본 사람은 한 점 먹고 이야기하고 한 점 먹고 이야기하고 거의 뭐 간의 개별도 안 갈 정도로 회를 먹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데코레이션들이 정말 이쁩니다. 예, 막 이거 막 어떻게 사진이 아니라 뭔가 들고 가고 싶을 정도로 이뻐요. 일본의 비싼 요리집, 호텔, 일본의 비싼 식당들에서 이로도리 마을에 단풍잎을 계약을 해서 가져가요. 주문을 합니다. 여기서는 택배로 보내요. 우리가 원산지 표시 지금 아주 강화되었잖아요. 일본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먹는 것 원산지 표시를 하는데 여기 단풍잎은 이로도리산 단풍잎. 여기 나뭇가지를 젓가락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이쑤시개도 만들. 여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자연산 우리 데코레이션 재료들은 이로도리산입니다라는 표시가 있어요. 이 마을에 이런 상품들이 아주 이제 커진 거죠. 그리고 다양하게 상품들을 구성합니다. 이제 계절별로 나오는 이제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을 상품으로 만들고 실제로 단풍을 다양한 수종들을 심어서 이제는 아예 이렇게 재배도 하는 거죠. 제가 왜 이제 이 이로도리 마을 바다 건너 일본 얘기를 하냐면 이제 어차피 우리는 해외 여행 이제 못 갑니다. 당분간 일본도 못 가. 그렇게 가깝고 마음만 먹으면 가서 우동 한 그릇 먹고 왔던 시절 있었죠. 예, 비행기 타고 가서 우동 한 그릇 먹고 왔잖아요. 예, 저는 그런 경험을 못 해봤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했어요. 예, 저녁에 거기서 만나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일본에 가서 만나고 저녁 먹고 하루 자고 다음 날 돌아오는 이런 시절이 불과 작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못 가요. 가고 싶어도. 그래서 간만에 이제 이런 해외 연수 한번 시켜드리려고 제가 사진 보여드린 거고, 일본의 이 마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취할 것이 뭘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 농촌 마을에 가서 우리 마을에 제일 흔한 게 뭐지? 제일 아름다운 게 뭐지? 이런 이제 자원을 찾아서 뭔가 한번 만들어 보고자 상품화해서 팔아보자. 그렇게 반복하고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렇게 하니 우리 마을도 될 거야 해서 단풍잎 팔아보자. 저렇게 하니 우리 마을도 소중한 보물이 익으니 이걸 정책화해서 사업화해서 우리 마을에 색깔 있는 마을에 주요 스토리를 해보자 해서 그렇게 많은 마을들이 수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해왔는데 실제로 이런 이로도리 마을처럼 자립하고 이런 경제적 공동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그 주민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서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사는 거창인데요. 인불 마을에 가면 이런 창고가 있습니다. 물론 농촌 사회에 아주 흔했던 창고인데 지금은 가면 별로 안 보여요. 요즘은 다 허물어버렸죠. 이게 이제 시골 주민들의 눈에서는 이게 되게 흉물이에요. 흉물. 그리고 오랫동안 고생했던 하나의 잔재물이고 저것만 보면 지긋지긋한 느낌들이 나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있거나 없거나 신경도 안 쓰는 고령 농민들, 주민들의 이제 처지가 된 거죠. 근데 이런 걸 도시에 있는 우리 많은 분들이나 우리 특히 문화예술 활동가들에게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 막 갑자기 흥분을 해. 세상에 이렇게 예쁜 창고 하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저거 하나만 어떻게 빌리면 저기서 정말 많은 것을 해보고 싶다. 실제로 이런 프로젝트가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농촌 마을에 있는 이런 한 창고들을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굳이 왜 보여주냐면 이 마을의 귀향은 뭐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신 분. 귀향을 하신 분이 당시에 69세, 30년 전에 나가셨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셨는데 돈을 좀 벌었어요. 이제 좀 떳떳하게 좀 집 짓고 행복하게 전원생활 하려고 들어왔는데 마을에 와 보니까 본인이 동네에서 제일 어린 거예요. 아우, 젊은 자네가 오니까 참 동네가 좋다면서 마을 이장을 맡긴 거죠. 30년 만에 좀 편하게 살려고 왔는데 오자마자 1년 만에 이장을 맡았어요. 근데 뭘 알아야 이장을 하잖아요. 근데 뭐 여튼 이 동네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일들 이 이장님들에게 이장님한테 다 부탁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장님이 딱 보니까 어릴 적 같이 살았던 분들 다 연세 드시고 하루 건너 하루 돌아가시고 아프고 병원 가시고 아우 안 되겠다 싶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옛날 물건들을 다 모았어. 옛날 물건들을 다 모아가지고 밑에 선반을 하나 만들고 위에 백열등을 깔고 지붕 조금 고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따낸 마을 박물관을 만드신 거예요. 예, 주민들은 뭘 이런 걸 쓰다 못하는 걸 모으냐고 타박도 많이 했는데 여튼 창고든 덕간이든 집집마다 디벼보니까 이런 것들이 제법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장님이 여기는 이제부터 국립박물관, 도립박물관, 시립박물관이 아니라 리립박물관이다. 인불리 리립박물관이고 관장은 마을이장인 내가 관장이다. 선언을 하시고 박물관 개관식을 했습니다. 실제 이날 군수님도 오고 막 지역 유지들이 많이 와서 거창하게 박물관 개관식을 했어요. 대한민국에 리립박물관이라고 이름 붙은 데가 들어보셨어요? 제주도 가시리 가면 조랑말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아마 최초의 리립박물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두 번째 리립박물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런 옛날 물건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처음 보는 분도 있을 거고 예, 가마니를 짜는 옛날 틀들이고요. 이건 뭐냐면 뭔지 아시겠어요? 풀 매는 거, 논에 김 매는 거 맞습니다. 예, 이거 아시는 분은 예, 흔치 않은데 예, 논물에 이제 김을 매는 겁니다. 새끼 꼬는 거죠. 예, 많은 지역의 농민들이 도시로 나가면서 새끼꼴 이제 젊은 사람도 없으니 당시 최첨단 기계였을 거예요. 양쪽으로 짚을 넣어서 발로 밟든지 돌리면 새끼가 저절로 꼬아져서 나오는 거. 이걸 꼬아서 아까 보여드렸던 틀에서 가마니를 짜는 거죠. 그 창 다 디벼봐도 이게 두 대도 없어요. 이런 물건들을 모으신 거예요, 그냥. 예. 자, 이 마을의 핵심은 이제 이건데요. 제가 사실 오늘 기농기촌하는 분들 또는 농촌에서 농민들을 돕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본인의 어떤 삶을 농촌에서 뭔가 좀 펼쳐보고자 하는 분들에게 좀 좋은 시사점이 될 것 같아서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립니다. 이 사진 별거 아니죠. 시멘트 위에 그려져 있는 장기판.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할 때 대한민국의 모든 마을에 똑같이 시멘트를 나눠줬어요. 300포에서 한 4대포 빠지는 296포인가? 대한민국 모든 마을에 시멘트를 똑같이 나눠주면서 정부가 주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 시멘트를 가지고 마을에서 가장 필요한 일을 하라. 그리고 그 가장 필요한 일의 결정을 주민들이 같이 결정해라. 머리를 맞대고. 이장이 독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같이 결정을 하라. 그래서 시멘트를 가지고 주민들이 뭐 담벼락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했겠죠. 이 마을에 시멘트가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했던 것이 뭐냐면 주민들이 쉬는 큰 정자나무 옆에 쉼터를 만들었어요. 쉼터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를 조경을 했겠죠. 이때 어떤 마을 주민 한 분이 이 시멘트가 굳기 전에 쫓아가서 바둑판을 그렸고 장기판을 그렸어요. 옆에 가면 바둑판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마을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물어봅니다. 이 장기판 그리신 분 누구 아직 살아 계세요? 그러는데 이제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그 양반이 되게 우리 마을에 똑똑하고 진짜로 크고 작은 일이 있으면 해결사 역할을 했는데 근데 젊어서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주민들이 그분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서 이 장기판 바둑판만 보면 그분을 기억하고 실제로 마을에 있었던 크고 작은 갈등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벌어지면 당시에 이분을 자꾸 떠올리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이제 물론 사람은 이제 가고 없지만 그 마을에 남겨야 되는 흔적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또는 어떤 하나의 시사점이 뭔가를 저는 되게 좀 의미 있게 좀 바라보는 사진이었습니다. 당시 새마을운동에서 시멘트 300포를 가지고 똑같이 사업하고 나서 평가를 해요. 연말에. 평가하고 나면 평가 점수가 높은 마을에 인센티브가 갑니다. 그게 뭐였냐면 시멘트 500포와 철근을 나눠줬어요. 철근을 나눠주고 한 단계 높은 사업을 하라. 그 당시 새마을운동의 나름의 하나의 지표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마을 만들기 사업 자세히 보면 첫 해에 200만 원짜리, 그 다음에 2천만 원짜리 사업. 여기서 또 잘하면 억대로 큰 권역 사업 줘요. 단계별로 좀 크게 다르진 않은데 그런 많은 단계별로 좋은 사업들, 크고 좋은 건물들도 많이 지었는데 지금은 건물들은 되게 많이 남아있는데 실제로 농촌에 가보면 그 건물을 이용하고 그 건물을 운영하고 기획하는 사람은 없어요, 생각보다.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서 해야 되냐?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못합니다. 새로 들어온 우리 도시에 자녀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 다 농사 좀 규모 있는 분들이 다 들어와서 농사 짓잖아요. 그런 공동체 운영과 관련해서 역할들, 활동도 잘 못해요, 실제로. 기농기촌인들 이런 데서 역할이 되게 중요한 지금 측면이 있습니다. 마을을 바라보는 시각, 시선이 어떻게 바뀌느냐 또는 마을의 어떤 크고 작은 갈등, 관리, 사업들에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기농기촌인들의 역할은 되게 다양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오래된 건물들 속에 우리 주민들은 살고 있는 거고요. 이런 걸 허물 이제 힘도 없는 거예요. 이 마을에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박물관이 있으니까 또 다양한 스토리가 만들어지니까. 또 조용했던 동네에 갑자기 버스 한 대 대절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시골 사람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하루 종일 있어도 우체부 한 명 왔다 갔다 할 마을에 관광버스 한 대 대절해서 사람들이 왔다 가요. 시골에 아주 편한 옷으로 입고 계시는 할머니들이 막 되게 놀랄 거잖아요. 어느 날 이 마을에 관광객들이 젊은 사람이 한 40명이 왔는데 할머니가 집으로 와보니까 자기 집에 막 들락날락거리면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이 할머니가 노발대발하면서 뭘 이런 걸 사진을 찍느냐고 막 나가라고 막 뭐라 하시기도 했는데 이제 자꾸 찾아오니까 이제 할머니도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왔는지, 뭐 그래 볼 게 있는지, 뭐 들을 게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마을에 견학을 가는 분들에게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을에 가서 이렇게 쓰레기 버리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이야기라도 하나 더 듣고 혹시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할머니한테 음료수라도 하나 좀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실제로 어떤 분들은 견학을 하고 사진도 찍고 이 오래된 옛날 화장실에 우리 할머니한테 얽혀있던 이야기, 자식이 어릴 때 여기서 큰일을 누다가 밑에 돼지한테 놀래가지고 돼지도 도망가고 아이는 아이대로 뭐 한 달을 경기에 눌러서 알아 누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은데 실제로 그 이야기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우리 또 젊은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바카스도 한 박스 드리고 실제로 봉투에든 5,000원, 10,000원짜리 이렇게 드리기도 해요. 할머니는 글씨를 하시거든요. 제가 봉투 드릴 때 꼭 적어서 드리라 한 게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 봉투에 적혀 있는 세 글자 강사료라는 그 봉투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돈 가지고 있다가 자식 손주 오면 모른 척 주시는 거예요. 본인은 마치 천벌을 받은 것처럼 마지못해 시골의 농촌에 사는데 그래서 자식들 다 내보냈는데 뭐 들을 게 있어서 내 같은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그게 고맙다고 돈을 주고 갈까? 음료수를 주고 갈까?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왔던 인생 전체를 다 부정하고 사셨던 이런 시골의 어르신들이 농촌 마을에 찾아오는 젊은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 속에서 좀 돌아보시는 거죠. 그래 이것도 들을 만한 이야기인가? 내 살아온 게 뭐라고?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세상 천지에 강사가 뭐야 강사가 내한테.
그러면서 5천 원짜리, 만 원짜리를 준 그 봉투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우리 사회, 우리 농촌의 이런 주민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전히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 들어가서 20년을 30년을 살아도요, 이런 분들의 기억을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마을 해설사가 저는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저는 진정한 마을 해설사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을에 이제 이런 아리랑이 대대손손 흘러내려오고 있고요. 이 마을 얘기 제가 하나 더 하고 이제 또 제가 살았던 마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리실 마을 이름이 이쁘죠. 지금 마을 이름이 그 한자로 다 바뀌었어요. 월곡이라는 마을로 바뀌었는데 이 마을도 이장님이 아까 이장님과 비슷하게 연세가 지긋하게 드셔서 귀향을 하셨습니다. 와보니 역시나 다 막 몸도 안 좋고 병원에 가는 일이 다반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장님이 체력이 좀 되시는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조금 안 되시는 분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시고 이제 뒷산으로 소풍을 가요. 우리 어릴 때 소를 끌고 다녔던 거. 그러면서 50m 줄자를 들고 옛날 뒷산에 지도를 그린 거예요. 복원을 한 겁니다. 여기는 무슨 골짜기, 무슨 바위, 무슨 계곡, 옛날에 여기 절이 있었지. 자, 이 지도를 주민들이 직접 그렸는데 이 자세히 보시면 이 종이 지도 뒤에 희미하게 숫자가 보이나요? 보이죠? 이게 뭡니까? 농촌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종이는 농협에서 나눠준 달력입니다. 이 달력에다가 이 지도를 그려놓은 걸 보고 제가 이제 이 마을에 가서 이장님께 이장님 이 달력 보관 잘 하셔야 된다. 이게 어쩌면 이 마을에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줄 모릅니다 했는데 얼마 있다가 아닌 말로 이 마을에 5천만 원짜리 사업이 들어왔어요. 주민들이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뭘 하지? 이 동네는 콩을 많이 심으니까 콩 농사를 많이 하니 두부를 만들자. 두부 공장을 만들어서 팔자. 아 좋다 그렇게 해보자 해서 결정이 났는데 세상 천지에 두부는 만드는 것까지는 잘할 수 있겠는데 이거 어떻게 팔 거야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팔아주든지 학교 급식으로 팔아주든지 말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창에 이런 두부 만들어 파는 것이 여러 수십 개인데 유독 이 마을의 것이 잘 팔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없습니다. 할머니들 어떻게 또 팔러 다니겠니? 두부 공장 아니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필요 없고 식당을 하나 만들자. 우리끼리 밥 해 먹고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밥이라도 한 끼 팔아서 돈을 벌자. 근데 우리 마을에 뭐 보러 여기까지 식당에 사람들이 밥 먹으러 오겠냐? 식당 안 돼. 식당 할 거냐, 두부 공장 할 거냐 가지고 5천만 원을 어떻게 쓸 건지를 회의를 나날이 했는데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불러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이제 얼핏 이 달력이 생각이 났어요. 이 지도가. 이장님, 지도 가져오세요 해서 이걸 펼쳐놓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뒷산에 우리 어릴 때 기억에 되살려서 만들어 놓았던 이 옛날 지명들 말뚝도 받고 우리 어르신들 조금 편하게 등산할 수 있는 등산로를 만들면 어떻겠냐. 주민들은 어떻게 결정했겠습니까? 50명 중에 49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5천만 원 이 큰 돈을 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데 쓰냐. 다 반대했어요. 다 반대했어요. 설득을 전 할 자신이 없었는데 근데 이 5천만 원의 용도를 결정을 못하는 입장에서 주민들도 이제 난감한 거잖아요. 다시 또 회의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가셔야 될 어르신들은 곧 돌아가실 수도 있고 더 살아오실 날보다 살 날이 짧다는 거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자식들에게 남겨줄 거 두부 공장을 남겨주고 식당을 남겨주는 거 의미가 있느냐. 어르신들이 평생 살았던 이 마을의 이야기, 이 기억들을 좀 남겨둘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기 있는 지도인데 이 지도를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 만들어 놓는 것 의미가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마을의 새로운 또 활력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들락날락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많은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고 설득을 하는데 8대2, 7대3, 6대4 이렇게 이제 갈라지다가 막판에 거의 51대 49로 이거 하자 결정이 났어요.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등산로를 만들었고요. 이 등산로가 만들어지면 언론에서 행정에서는 또 소문도 좀 내야 되잖아요. 막 등산로에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차가 들락날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에 뭐 좀 목 좀 축일 거 없나, 뭐 좀 사갈 거 없나,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할머니들이 가판에다가 내다 파는 것들이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걸리 좀 팔자. 막걸리 안주 두부 있어야 된다. 두부 팔자. 그리고 이후에 다른 작은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주민들의 소득 사업이 만들어져요.
처음에 순서를 두부 공장을 했으면, 식당을 했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주민들은 쉽지 않았지만 이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주 다양한 토론들 그리고 합리적인 결론이다라고 주민들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많은 어떤 그 소통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죠? 이게 무슨 글자일까요? 떼시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짧은 마을 이름입니다. 강원도 정선에 가면 떼시라는 마을이 있어요. 뗏마을. 네. 떼시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일까요? 떼 아닙니다. 이게 밭대기 할 때 아주 작은 아마 이 사무실보다 작은 공간에 두어 집이 만들어져서 농사를 짓고 하다가 자식 놓고 손주 놓고 대대손손 마을이 형성된 거예요. 아주 꼴짝 마을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짧은 마을 이름. 그러면 가장 긴 마을 이름도 있을 것 같은데 몇 글자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안도리, 지도리, 다래미, 한숨바오라는 강원도 역시 정선에 있는 마을입니다. 안으로 돌아도 등을 지대고 돌아도 다래미는 다람쥐입니다. 다람쥐가 뛰어올라도 한숨을 쉬어야 겨우 올라갈 수 있는 마을. 제가 이제 마을 이름을 이렇게 뭐 보여드리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명칭을 만드는 것, 상품을 만드는 것, 마을 공동체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결정하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셨을 거잖아요. 우리 마을에 이 사업을 하는데 또는 이런 공동체를 하나 만드는데 어떤 이름을 만들어야 될까? 그런데 이 명칭을 하나 만드는 것이 그냥 얼렁뚱땅 우리 마을 이름 이것이니 이 공동체 이름도 이것을 따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지금은 이제 이런 많은 스토리들에 의해서 실제 그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일본의 이로도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그 인불 마을 그리고 다리실 마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에서 펼쳐졌던 스토리 속에서 마을 이름 그리고 공동체 이름, 상품 이름 정하는 것, 박물관 이름 정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스토리들이 펼쳐졌는데 여기에 나름 가장 선도적으로 우선적으로 기여했던 분들은 안에서 바라본 시각이 아니라 주민의 시각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갔던 분들의 시각, 기항한 분 또는 기촌인들의 역할들이 되게 지대하게 컸었어요. 평생 나는 그냥 이 마을에 살아왔기 때문에 마을 이름이든 내가 사는 내 주변 터전의 모습이든 농촌의 경관이든 내 이웃이든 그냥 똑같은 평범한 어쩌면 하잘 것 없는 우리는 무능해서 능력이 없어서 여기를 떠나지 못하고 마지못해 사는 스스로를 아주 낮춰보는 경향이 좀 농촌 사회가 팽배한데 이런 것들을 새롭게 부각시켜내는 재구조화하는 역할들은 실제 기농기촌인들이 다양한 능력을 발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의 창간호 문예집입니다. 57년도에 창간이 되었다 하면 그 당시 6학년이면 지금 몇 살 정도 됐겠습니까? 60년 정도 됐죠. 연세로 치면 70대 중후반 넘어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 옆에 고제국민학교라고 있었고 당시 박상규 학생이 지은 동시인데요. 이런 이제 동시를 지었어요. 하여튼 이 할아버지가 지금은 할아버지인데 박상규 학생의 어릴 적 꿈은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꿈이었는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아직 대통령에 박상규가 없으니 이분은 꿈을 못 이뤘습니다. 예. 남자들 꿈 보세요. 도지사, 군수, 도지사, 군수, 공장 주인 뭐 있고. 보세요. 면석이 도지사 왜 이래 도지사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하여튼 다양한 우리 남학생들의 꿈이었는데 당시에 여학생 해봐야 6학년 이 숫자가 이거밖에 안 돼. 우리 할머니 연세 되겠죠. 이분들은 그래도 학교를 다녔잖아요. 이분들의 꿈도 보면 더 공부하기 위해서 중학교 가고 싶다. 교사가 되어볼까? 이분은 꿈이 큰 꿈이야. 부잣집에 살고 싶다. 더 공부하고 싶다. 우리네 할머니들의 꿈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분들이 농촌에 살고 지금껏 이 농촌을 유지시키는 분들이죠. 박상규 학생을 찾아봤는데 떠나고 없어요. 그래서 다른 분에게 제가 요청을 해서 이분들 몇 분이라도 연락이 되는 분 모아달라 했는데 이분들이 모였어요. 서너 분이 모여서 밥을 한 끼 먹으면서 제가 이 책을 보여드립니다. 어르신 이거 할아버지가 쓴 시 맞습니까? 물어봤는데 이 할아버지가 한참을 보시는 거예요. 이름은 자기 이름이야. 자기 학교야. 가물가물하는데 60년, 50년이 넘은 기억이 나겠어요? 저도 제 6학년 때 기억이 잘 안 나는. 한참을 보시더니 내가 이거 쓴 거 같아 이 얘기를 하면서 할아버지 눈가에 뭔가 맺히는 걸 딱 보는데
제가 그때 되게 울컥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농촌이라는 곳의 다양한 기억, 또 학교라는 것이 그 농촌을 살아왔던 주민들에게는 이렇게 중요한 하나의 잣대일 수 있는데 지금 농촌에 학교가 다 없잖아요. 다 폐교가 돼버렸어요. 제가 사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폐교에 제가 소를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서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좀 찾고 싶어서 이것저것 좀 작당을 좀 했는데 많이 막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자네는 시골을 잘 몰라. 농촌을 몰라. 소 키우러 왔으면 조용히 소나 키우지 왜 쓸데없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냐? 이런 질타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네는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왜 지금 이러고 있냐라는 또 이런 반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농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좋은 학교, 폐교가 되었는데 이거 살리면 좋겠다. 이거 주민들은 무엇으로 만들면 좋겠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주민들은 대부분 엄두를 못 내세요. 구입을 하려고 해도 5억, 6억을 교육청에 줘야 되고 임대를 하려고 해도 1년에 한 500만 원 이상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딴 거 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과 이런 작은 공간에서 모여서 이런 행사를 좀 해보자. 학교였으니까 학교답게 이런 백일장도 하고 주민들과 함께 이런 그 글짓기도 하면서 원래 애초에 학교였던 모습을 살려서 주민들과 함께 이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작은 공모 사업을 하나 해가지고 500만 원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주민들에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할매, 할배들과 함께 학교에서 이런 백일장하고 공동체를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500만 원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 주민들의 다수는 잘 됐다. 이거 돼지 한 2마리 잡아서 잔치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의 용도는 그게 아니에요. 교육도 받고 행사도 하고 재료비 구입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섭외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사업이었는데 주민들과 이제 이런 걸 작당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만만치 않아요. 이런 공간에서 같이 어울려서 이런 일들을 도모한다는 것은 99년도에 폐교가 되고 나서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것도 생뚱맞게 이 마을에 농사 지으러 들어온 채 3년도 되지 않은 젊은 어린 친구가 이런 일을 작당하니 주민들의 이런 반응들이 되게 다양한 거죠. 심지어 어떤 분은 저 사람이 이 학교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갈등들의 과정은 있었지만 주민들의 다수는 여튼 반가운 거예요. 이 학교에서 뭔가 한다는 게. 그래서 백일장을 준비하는 글짓기 수업들을 하다가 그해 2013년 겨울에 날짜가 임박했습니다. 모이십시오. 백일장 하는 날입니다. 저는 한 30명, 많으면 50명 오실 줄 알았는데 이날 한 200명이 오셨어요. 인근의 주민들도 오시고 제가 특별히 요청을 드렸던 인근 중학교 학생들도 왔고 그래서 이런 그 쓰러져가는 학교에서 백일장을 했는데 잘 보시면요 희한한 농촌의 그 문화가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나누지 않았는데 할머니들은 이 교실로 들어가고 할아버지들은 이 교실로 찾아가고 마을에 가면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따로 있듯이 굳이 그렇게 나누지 않았는데도 할머니들은 이 방으로 들어가고 할아버지들 이 방에. 근데 백일장 시작을 해야 되는데 30분이 지나가는데도 아무도 글을 안 쓰세요. 난감한 겁니다. 제가 막 읍소를 한 거죠. 시작해야 되는데. 하시죠. 제목을 막 미리 나눠줬어요. 근데 대단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30분을 기다려도 아무도 안 쓰시다가 어느 날, 어느 시간 한 분이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쓰기 시작하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 모두가 호주머니에서 다 꺼내서 따라 쓰는 거예요. 다 써오신 거지. 다 써오셨는데 부끄러워서 시작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쓰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다 쓰시더라고요. 그날 준비했던 종이 70장이 모자랄 정도로 이렇게 백일장을 했습니다. 쭉 복도에 걸고 행사를 했어요. 이렇게 신앙송을 하고 주민들에게 이날 쓴 이 시를 낭송을 하면서 이 학교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군수님이 오신다 해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군수님 오시더라도 인사만 하지 마시고 시를 하나 써오셔서 낭송을 하십시오. 군수님이 하루 전날 다시 전화가 와서 진짜 시를 써가야 되냐고. 백일장하고 어르신들도 글을 쓰는데 얼마나 좋냐. 군수님도 하나 써오시라고. 이날 오셔가지고 인사는 진짜 30초만 하고요. 신앙송을 쭉 하셨는데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막 공연도 하고 여러 이제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어요. 저기는 굳이 앞에 앉지 말라고 했는데 꼭 저 앞에 앉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추운데. 예, 누군지 대충 아시죠?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지. 예, 행사를 했는데 이 행사가 그의 문체부 장관상을 받았어요. 주민들은 신이 난 거죠. 학교를 살려서 이렇게 모여본 자그마한 행사만 해도 되게 좋은데 그에 1등을 해버렸어. 그래서 상 받으러 가야 돼요. 이것을 기획한 제가 받으러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주민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건 어르신들이 도움을 주셔서 1등 한 거니까 같이 가자. 근데 또 어르신 한 40-50명 버스 대절해서 서울 가려면 돈이 또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이분들에게 또 돈을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군수님 찾아갑니다. 군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1등을 했고 군수님이 신앙송을 해주셔서 우리가 1등을 했는데 서울에 가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군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군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버스비랑 식사비를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우리 어르신들이 발표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시 한 편을 제가 낭송을 할게요. 제목 20살 전에 송산 마을에 우리 당시에 79세, 80이 다 돼가는 신화자 어머니가 쓴 시입니다. 20살 전에 시집 와서 시어머니께서 피를 뽑으라고 하셔서 아무 풀이나 뽑아가지고 가니 시어머니께서 지랄한다 나락도 모르고 시집 왔나 하셨다.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이 어머니는 시를 써본 적이 없는데 글도 잘 못 쓰세요. 이 밑에 글은 옆에 중학생이 써준 거고요. 할머니가 이야기한 걸 그대로 옮겨 쓴 거예요. 왜 글을 쓰라 하니 60년 전에 기억을 꺼내서 이런 걸 썼을까? 얼마나 시집살이를 되게 많이 했으면 그 당시에 60년 전에 기억이 이렇게 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웃긴 게 제가 지금 이야기한 사례를 몇 년 전에 영국 문화원과 같이 하는 행사에 이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영국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데 번역을 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걸 낭송을 하는데 이 낭송을 나는 번역을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예. 시어머니께서 지랄한다 나락도 모르고 시집 왔나 하셨다. 이걸 나는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앉았던 영국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라운 광경을 본 적이 있었는데 여튼 이제 이런 시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되게 많았고요. 재밌어 하셨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책으로 만들고 액자로 만들고 막 전시도 하고 이랬습니다. 이 신화자 할머니가 근데 얼마 있다가 치매가 걸리셨어요. 치매가 걸려서 지금 서울의 자식집에 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 시가 어쩌면 마지막 자서전, 마지막 그분의 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때 백일장하고 주민들과 이런 학교 살리기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농촌 마을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들을 통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바닥바닥 고생하고 수많은 정책 지원금을 받아서 마을에 여러 가지 건물들을 지어놓고 여러 가지 미래 계획들을 세웠지만 당장 내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도시에 있는 자식집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병원으로 가야 돼요. 요양원으로 가야 돼요. 치매가 걸렸다? 웬만하면 초기에 조금 이렇게 케어가 가능한데도 이분들은 그들이 살았던 가장 가까운 데서 평생에 함께했던 분들과 익숙한 생활을 하셔야 더 치매를 예방하는 데 좋은데도 불구하고 치매가 조금만 증상이 있어도 도시에 있는 자식집이나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농촌에서 케어가 안 되니까. 그럼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마을들이 앞으로 앞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글 배우고 노래 배우고 재밌는 이런 행사를 많이 하면 뭐 할까? 실제 이분들의 마지막 조건에서 농촌이 케어할 수 없다라면 이거는 농촌 마을이 뭔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거다. 인구가 주는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젊은 사람이 떠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유지할 수 있는 이 어르신들, 농촌의 노인들도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데서부터 저는 원인이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최근에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을은 이제 그런 시들을 모아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곡을 붙여주셨어요. 이렇게 곡을 붙여서 악보를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되게 반가운 일이잖아요. 재밌는 일인데 저는 대단히 난감했습니다. 악보를 저는 볼 줄 몰라요. 기타를 칠 줄 몰라. 피아노를 못 쳐.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이 악보를 소리로 만들어 줄 사람을 찾게 됐는데 마침 제가 사는 동네에 귀농을 한 친구 중에 하나가 사과 농사 짓고 쌀 농사 짓고 집 짓고 아이 키우고 너무 힘들게 고생 2, 3년 이렇게 버티듯이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동네에서 볼 때는 이 친구가 되게 좀 뭐랄까 이게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였어요. 네, 신기한 친구였지.
주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 친구도 주민들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도시에서 음악을 하다 온 친구예요. 네.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계속 공연을 하는 친구. 이 친구가 이제 이 악보를 받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친구에게 이 악보를 주면서 너가 이 악보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노래를 좀 들려달라. 처음에 갈등을 했을 겁니다. 근데 다음 날 주민들을 모아달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기타를 치면서 주민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쓴 시가 책이 되었는데 어느 날 노래가 되어서 누군가의 입에서 노래로 들리는데 너무 노래가 좋으니 우리 이거 어떡하지? 난리가 난 거죠. 안 되겠다. 모으자.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합창단을 만들어가지고 저녁마다 이제 그 폐교에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신기한 귀농했던 그 친구는 신기한 귀농인에서 하루 만에 선생님이 되어버렸어요. 매일 어울려서 이렇게 합창을 하고 마을 행사를 만들어서 축제를 하고 젊은 사람들이 난타 동아리를 만들고 아이들 모아서 합창단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몇 개월 동안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기촌인들과 귀농인들이 어울려서 지역 주민들과 컨테스트 나가서 뭐 상도 받게 되고 공연이나 이런 동아리 활동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건강교실을 열어내고 이 친구가 우리 그 아까 음악하는 친구고요. 이런 열악한 폐교에 은박지 깔고 곰팡이가 핀 이런 학교 건물에서 이렇게 모여서 연습을 합니다. 네, 주민들이 모여서 저녁마다 거의 10수년 동안 불이 꺼져 있었던 폐교가 저녁마다 이제 불이 켜지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마을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오래된 폐교가 60년 동안 졸업생을 많이 배출할 때는 그의 수백 명까지 배출했던 600명까지 학교에 학생이 다녔던 학교가 99년도 폐교될 때 15명이 졸업을 하고 폐교를 했어요. 그리고 13년 만에 이제 학교에 다시 불이 켜지고 주민들은 모여서 이제 이런 학교 살리기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 살리기, 농촌 살리기를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귀농귀촌인들이 이런 이제 마을 살리기 과정에서 이런 그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뭔가 그 기여와 역할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역할들을 찾게 됩니다. 많은 주체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모임 만들 때 청소년 대표, 아이들 대표까지도 함께 모았어요. 왜 그랬냐면 아이들이 이런 공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이들이 구성원,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시간이 이제 임박해서 슬라이드 몇 장 보내주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런 이제 마을 행사 축제들을 지속적으로 매년 여름에 이렇게 기획을 하고요. 이 폐교를 이제 살리기 위한 주민들의 구체적 모임들을 협의를 하게 되고 교육청과 이제 이런 협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작은 생활문화센터로 이렇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2014년도에 문체부에 작은 소액 지원을 받아서 주민들을 위한 공동공간을 만들었어요. 자, 이 사진에 보면 책장이잖아요. 책을 꼽으면 책 꽂이고 신발을 놓으면 신발장이 되는데 마을에서 어떤 지금 고민을 하냐면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여기에 붙여서 주민들의 모습을 담자. 사진을 찍으면 좀 보기가 무서운 영정사진이 될 건데 한 분 한 분의 이런 살아가는 모습, 즐기는 모습, 농사 짓는 모습, 이야기, 자식들, 손주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USB에다가 담아서 한 분 한 분의 이름 밑에다 이렇게 담습니다. 담아서 강당에 들어가면 이런 이제 그 영상을 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어르신은 돌아가시고 안 계셔도 자식이나 손자가 와서 우리 아버지 이름에 있는 USB를 뽑아서 저기 컴퓨터에 꼽으면 살아생전 부모님의 모습이 보이는 사람박물관 내 모습을 만들어 보고자 이제 주민들이 기획을 하고 있고 이제 문화예술 활동가들과 이런 부분들을 기획하기 위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인불마을박물관 같은 이제 이런 옛날 물건들을 보관하는 것과 마을의 주민들의 살아온 모습, 주민들이 농촌에 살면서 그들이 가치를 심어왔던 모습, 여전히 그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미래에 남기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하는 사람박물관을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여기에 담고자 하고 있습니다. 개관하는 장면들의 모습도 몇 카트 좀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이 그래도 좀 많죠, 여기는. 생활문화센터가 이렇게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주민들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커스 공연도 여기 왔었어요. 공연들 되게 많이 합니다. 소식지를 만들어서 모든 주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30년 전에 사라졌던 장터를 이렇게 복원을 해서 농촌 마을일 때 가능한 이런 장터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 것들도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이게 이제 장터의 모습인데 이게 뭔가 물건을 많이 팔아서 소득을 많이 올리기보다는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그날 하루를 이렇게 축제로 만들고 스스로를 이제 격려하는 이런 이제 행사들을 하는 거죠. 여기에 관심이 있는 또 이제 인근 주민들이 와서 또 함께 어울리기도 하고 아이들도 이렇게 참여하는 농촌 오지 마을 해발 500m 거의 경남의 제일 끝자락에 있는 마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유지할 수 있는 공간, 플랫폼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민들과 기획자들이 어떻게 어울려서 이 가치를 지켜나갈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이제 행사했던 사진들 몇 카트 보시고 주민들이 최근에 어르신들 중심으로 역사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요. 13개 마을을 다 다니면서 녹취를 해서 역사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마을 역사책을. 어르신들이 직접 녹취하고 기록하고 전문가가 한 분이 도와주셔서 이런 그 마을 역사책 출판 기념회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출판 기념회 하면서 이 역사책을 만든 이유는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다양한 것들 중에 하나의 흔적이 또 이런 이제 책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체가 되어야 기록을 하고 담을 때 더 생생하고 뭐랄까 왜곡이 없이 담을 수 있겠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해서 역사책을 직접 어르신들 중심으로 이렇게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공방에서 직접 주민들이 필요한 그 물건들을 만드는 활동들도 하고요. 아이들을 위한 작은 공간들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진이 좀 많죠. 그리고 최근에 직접 공동으로 생산해서 이런 이제 소득 사업을 같이 좀 진행했던 사례가 최근의 사례고, 자 거의 마지막 사진이네요. 마을에 처음 들어가서 이제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학교를 살렸으면 좋겠다. 내 아이와 나도 같이 이 농촌에 살고 싶은데 주민들과 함께 할 거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을 때 여기 있는 대부분의 저보다 이제 10살, 뭐 많으면 뭐 20살 이상 형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나 똑바로 키워, 농사나 바로 지어, 뭔 쓸데없는 생각해. 이런 지에 타박을 했던 분들입니다. 피곤한 일이죠. 농사 짓기도 바쁜데 이 폐교에서 무슨 장난을 한단 말이야. 이 폐교 하나 살린다고 우리 마을이 뭐가 달라질 수 있느냐. 농촌이 뭐 크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런 일들을 했던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분들이 최근에는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예, 같이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설득의 근원은 그거였습니다. 그 치매가 걸린 할머니가 어쩔 수 없이 마을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쩌면 앞으로 우리 모습일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지금은 내가 50대, 60대지만 내가 어느 날 살다가 치매가 걸리면 내 몸이 아프면 나도 이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누가 케어할 거냐. 우리 스스로 내가 살아갈 내 마을, 나를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나는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 마을이 지향하는 바를 공동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허상이 아니라 실제 스스로가 그 어떤 농촌 마을에서 가장 필요한 공간들을 스스로 설계하고 준비하는 모습들로 다가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 이제 저는 도시에 와서 농촌의 이야기를 이렇게 아주 어색한 분위기지만 서슴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20년 전에 기농기촌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지금까지 대단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농촌에 맞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적절한 기농기촌인들이 더 많아야 된다. 그들의 쓰임새는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이제 갓 출발하는 이등병의 신세지만 그들과 어울려서 다양한 재능들을 발휘하면서 기농기촌인들에게 농적 가치를 더 도모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는 이분들은 어쩌면 그들의 인생의 모장 이상의 어떤 활동들 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 그 속에서 농촌의 가치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제법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에 시선을 좀 주시길 바라고 경남도 농촌 마을이 헐빈합니다. 예, 많이 헐빈하니까 더 먼 곳으로 좀 이렇게 남아하셔서 우리 경기도의 품격 높은 우리 소양들을
한번 교류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